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 시간은 자동차 오디오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과제 관련해서 한 10여 년 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오디오에 대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분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특정 장비에서 어떻게 자동차 오디오를 테스트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 오디오를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자동차 앰프의 측정에 대한 이론,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앰프를 사용을 해서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APS 제공하는 테스트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앰프 측정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동차 앰프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가정용 앰프랑 사실 작동하는 원리에서는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단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데서 측정에 대해서 하실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접지 단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의 접지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접지를 차량의 셰시가 기준 접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차량 바디가 접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차량용 바디 같은 경우에는 모터라든지 솔레노이드 다양한 점화 시스템 등 정기적인 여러 가지 잡음들이 접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지가 깨끗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접지가 이렇게 좀 더럽지만 좀 깨끗한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CMRR이 우수한 평형 입력이 요구된다, 즉 밸런스드 입력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평형 입력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외부에서 노이즈가 유입됐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원천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CMRR이 아주 우수한 밸런스드 입력이 요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PSRR이 우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스플라이 리젝션 레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자동차만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가정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고 220V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든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V를 이용을 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쓰는 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일정한 어떤 전압이 12V가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크게 이렇게 뭔가를 또 음악을 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낮다 보니까 전류를 크게 당겨서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압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이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PSRR이라는 것은 DC 전압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DC 전압이 흔들렸을 때 그래도 오디오에서 나타나는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처리가 앰프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배터리로부터 바로 이렇게 전원을 바로 공급을 받는 그런 앰프 같은 경우에는 PSRR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오디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 SMPS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PSRR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좋아야 된다. 왜? 차량 셰시를 기준 접지로 사용하고 이 기준 접지에 여러 가지 더러운 노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앰프가 성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오염된 접지 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오디오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게 이제 자동차 앰프의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앰프가 가정용 앰프와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앰프는 가정용 앰프보다는 약간 프로 오디오용 앰프에 더 가깝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레오 아니면 뭐 5.1, 7.1 요 정도일 텐데요. 카용 같은 경우에는 뭐 12채널, 16채널, 아주 프리미엄 카 같은 경우 20채널까지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또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또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다 때려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집에 쓰는 같은 경우는 가정용 AV 리시브 되게 크지 않습니까? 뭐 19인치 렉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워낙에 작은 공간에 그것도 또 전압이 이렇게 또 12V로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우리가 ISKR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앰프가 매우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05도 정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고요. 파워 IC 내에서는 125도씨 이상 뭐 이렇게 온도가 발생될 수 있어서 항상 이게 열에 이 여러 가지 IC들이 견딜 수 있는 이런 소재로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날로그 앰프인 클래스 AB하고 디지털 앰프인 클래스 D 앰프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5대5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클래스 D 앰프 사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용 브랜드용 앰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클래스 D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 그러면 클래스 D가 클래스 AB보다는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앰프가 가정용 앰프와 다른 점을 보자면 바로 부하 저항 관련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이렇게 낮은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2V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큰 출력을 55W까지 우퍼 스피커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류가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압이 낮은데 출력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4옴, 8옴, 특히 8옴을 많이 쓰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옴을 주로 사용을 하고 우퍼나 서브우퍼처럼 이렇게 큰 출력이 요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옴이나 2옴까지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브릿지로 해가지고 브릿지 모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전원 공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다. 큰 출력이 낼 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기억에 의하면 카오디오 좀 튜닝을 해가지고 좀 크게 벙벙 트면 그 안에 있는 등이 약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음악 좀 크게 들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부터 해가지고 엔진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저기 차가 이렇게 오동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편의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안정된 전압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굉장히 큰 이렇게 커패시티를 본도시락만한 커패시티를 달아가지고 그 전화를 갖다가 저장시켰다가 큰 출력이 요구될 때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두 종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터리에서 직접 구동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엔트리급이나 미드레벨 앰프가 주로 사용하고요. 전원 공급 장치 즉 SMPS에서 구동하는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직접 구동할 때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런스드
케이블을 사용해서 CMRR이 우수한 밸런스드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SRR이 성능이 우수한 그 어떤 처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훅 당겨 가더라도 전압이 좀 출렁이더라도 오디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SMPS가 달려있는 프리미엄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음질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정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앰프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회라든지 어떤 아니면 뭐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으로 공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있는 데서 했던 그 뭐 내부 규약을 작업하는 일에 관여를 하긴 했지만 뭐 오늘 같은 교육에서는 밝힐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테스트 사양만 오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뭐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권장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회사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더 낮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센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자동차 앰프를 측정하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레벨 및 게인, 레벨이 제일 중요하겠죠. 얼마나 크게 주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레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모드 리덕션 해서 평형 케이블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외부 노이즈를 얼마만큼 잘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 전압이 흔들렸을 때 또 이게 오디오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얼마만큼 제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PSR 테스트,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이 얼마만큼 플랫한지에 대해서 보는 테스트, 그 다음에 출력 파워에 대한 고저파 왜곡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뭐 1W 출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전격 최대 출력에서의 고저파 왜곡이 얼마 나오는지 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변조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저파 왜곡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밖에 제지를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5km 언더밖에는 못 되는데요. 그럼 뭐 5km에서 20km까지 뭐 미드 스피커라든지 트위터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뭐 특성, 품질을 잴 수가 없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변조 왜곡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앰프의 소음 레벨이 되겠죠. 이건 실제로 이제 측정보다는 뭐 어쨌든 차에 타서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계측됐을 때에 뭐 입력이 이론적으로 본다고 입력이 없으면 출력이 없어야 되겠죠. 무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는 게 있고요. 크로스토크는 뭐 채널이 여러 개일 때 분명히 내가 레프트 채널 넣은 게 라이트 채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전자기적으로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만큼 적은지 보는 게 있고요. DC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반응은 다 교류 반응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 동작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의 이게 대칭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되면 이제 계속 스피커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전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피커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 있겠죠. 그러면 스피커 내구성에서도 안 좋고요. 여러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준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끄고 켤 때 어떤 끄고 켤 때 뭐 이렇게 팝 같은 이런 어떤 노이즈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과도 특성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동차 앰프에서 보는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으로 둘레, 이어서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뭐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앰프가 이제 요즘에는 다 클래스 D, 우리가 뭐 디지털 앰프, 뭐 D 클래스 앰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칭을 이용을 하는 클래스 D 앰프에서 사용하는 특수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회사들 이렇게 엔지니어들 만나서 가보면 뭐 굉장히 비싼 장비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필터를 쓰지를 않아 가지고 장비가 이렇게 고장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디지털 앰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필터만 사용하면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형 정폭기인 뭐 이렇게 아날로그 앰프하고 테스트하는 것과는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A, 클래스 AB와 같은 뭐 아날로그 계열 선형 정폭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액티브 소자에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고, 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방열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렇게 방열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커지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뭐 이렇게 뭐 효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면 아날로그 앰프가 굉장히 좋은 답안지가 될 수가 있겠죠. 매니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 D 앰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클래스 D 앰프, 뭐 디지털 앰프 그러지만 정확하게 플레임으로는 스위칭 모드 증폭기, 스위칭 모드 앰프라는 게 맞습니다. 충실도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은 하이엔드 오디오 같은 경우에 다 디지털 앰프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액티브 소저가 짧은 펄스 동안에 100% 온오프 동작만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온오프 동작, 이렇게 순간적인 온오프 동작으로 해서 스위칭 주파수에서 이렇게 온오프 하는 스위칭이 보통 뭐 500km 이상에서 뭐 메가 헤르츠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스위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스위칭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생기고 있고, 그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슬로우 레이트라 그러는데 굉장히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가 이렇게 스위칭 노이즈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력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스위칭 노이즈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스위칭 노이즈거든요. 이거 결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비에 들어가게 되면 장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위칭 주파수가 굉장히 슬로우 레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로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왜곡을 측정한다든지 노이즈 이렇게 뭐 측정을 할 때 판독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분석기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THD가 2번 채널은 깨끗한데 1번 채널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될 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입력단에서 데미지가 강한 그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디지털 앰프 개발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슬로우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고주파수 펄스성 이렇게 굉장히 트랜지언트한 그런 노이즈 성분을, 스위칭 노이즈를 어떻게 없애주냐, 바로 이제 외장형 패시브 필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로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RLC 소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높은 차수의 로패스 필터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대역 복제한 디지털 필터, 측정기 내부에 있는 측정기 내부 필터를 함께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사인파일을 넣었죠. 1kHz 톤을 내가 넣었단 말이죠. 근데 클래스 D 앰프를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처럼 이게 보면 이제 스위칭 주파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죠. 어떻게 보면 1kHz보다 더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외장 앰프인 패시브 LCR 필터를, 로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줄였죠. 이렇게 많이 줄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인파 같은데 약간 조금 지글지글한 게 붙어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계측기 장비로 들어가서 이제 요 정도 되는 것들은 계측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측기에 들어와서 입력단에서 이제 이렇게 또다시 굉장히 강력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까지의 어떤 그 위에서는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또 강력한 로페스 필터를 사용하면 입력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이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면 투 채널로 돼가지고 있고, 앰프에서 반드시 이제 부하가 이게 걸리게 돼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프리 어널라이저 사전 분석기 필터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입력단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호음은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렇게 돼서 부하가 걸리고 사전 분석기 필터를 들어오면서 다시 입력단으로 해서 분석이 클로즈드 룹 분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전 분석기 패시브 LCR 필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50dB 정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줄이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0kH까지도 이제 현재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또 뭐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하는 그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AUX 0100 같은 이런 좀 고주파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전 분석기 필터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석기를 건 이유하고 걸기 전에 보면요, 여기 빨간색이 이제 사전 분석기를 걸기 전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굉장히 500kHz 이상에서 큰 이렇게 스위칭 주파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배들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음향 분석기에 들어가면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로페스 필터를 이렇게 걸게 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마이너스 80dB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준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게 이렇게 사전 분석기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가 된다라는 걸 시간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쓰는 이제 예를 들면 20kH까지 분석을 할 때 쓰는 25kHz 로페스 필터, 차단 주파수가 25kHz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2만 Hz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걸 8채널짜리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kH까지 볼 수 있는 0040이라는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여기에 분석을 할 건지, 내가 하이엔드 카에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하이엔드 오디오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잘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아까 이게 사전 필터가 필요하다, 패시브 LCR 필터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필터를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AS171 내부 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원래 AS171 필터 같은 경우는 DA 컨버터를 측정을 할 때 권장되는 필터거든요. 네, 이것처럼 이제 스위칭 앰프, 클래스 D 앰프 같은 경우에도 내부 필터로서 좋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로페스 필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P에서는 옛날에 이제 2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얘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7차 일립틱 필터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70 요 원절이 마이너스 60여기까지 이렇게 그때는 줄였었는데요. 이제 APX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디지털적으로 DSP 필터를 사가지고 훨씬 더 샤프한 이렇게 훨씬 더 교육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샤프한 요걸로 본다고 하면 거의 요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차단 능력이 좋은 DSP 필터로 지금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 패시브 LCR
필터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입력기 안에 있는 AS17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음향 분석기 입력단에서 크게 들어오는 슬로우 레이트가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갖다가 차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옥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인. 이건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뭐 채널 1번을 해가지고요. 1번은 옥스, 그러니까 패시브 LCR 필터를 사용을 하고 2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W 1kHz 사인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MHz 밴드포까지 분석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1MHz 분석을 하는 기능이 1MHz FFT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디지털 앰프들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엔 나중에 ADC나 뭐 DAC단 이런 거 설계할 때 DAC단이 얼마나 설계가 잘 되는지 볼 때도 유용하긴 한데요. 특히 이제 앰프 같은 거 스위칭 주파수 얼만큼 이렇게 줄였는지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컸던 이렇게 스위칭 주파수에 대한 제외 주파수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오디오 앰프 테스트 할 때는요, 오디오 분석기가 있어야 되겠죠. AP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사전 분석기 이런 것들 내 목적에 맞는 뭐 20km, 25km까지 차단, 뭐 40km까지 차단, 100km까지 차단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필요하게 되겠죠. 부하가. 예. 일반적으로 뭐 4옴이나 8옴, 뭐 2옴, 1옴까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반드시 무유도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출력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부하 특성이 굉장히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앰프 특성을 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큰 출력을 넣고 나면 이게 부하에 그러니까 더미 로드 요거의 특성을 재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액티브 로드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위상도 이렇게 커패시티브 로드, 뭐 인덕티브 로드까지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거기까지가 없으시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게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냥 막 시멘트 저항들 이런 것들 사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보시고 부하도 이렇게 몇 가지 종류를 사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 파워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뭐 9에서 16V 이렇게 DC 전압을 가해주게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0A까지도 공급해주는 그 DC 전압 공급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에 이제 미국 뭐 상무성 있는 표준 같은 경우에는 14.4V가 DC 표준 전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전압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DC 파워 공급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요, 내가 이게 아까 이게 뭐 사전 분석기, 그 다음에 앰프 뭐 이런 것들이 그 AP 장비, 테스트 장비하고 이렇게 반드시 그라운드로 접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라운드 루프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측정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에는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가 굉장히 굵은 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로 가지고 접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지를 시킬 때는 여기가 만약에 AP 기기였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PC도 연결하고요, 앰프도 연결하고, 프리앰프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액티브 로드 박스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같이 이렇게 돼야지. 이것처럼 이렇게 버스 그라운드를 시키면 여기 저항 여기 저항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전이차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루프가 또 빨리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스타 그라운드를 쓰는 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에 보면 그 접지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뭐 4개 이상이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굵은 그리고 이거 클램프까지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PC에도 이게 반드시 이렇게 그라운드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안 하면 60에서 120 뭐 이런 실제로 내가 지금 카우디오일 때는 60, 120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분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동차 앰프를 시장에서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어요. AP에서 제공하는 시퀀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